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인사드립니다. 이 세션을 좌장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준표입니다. 소프트뱅크 벤처스 아시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저희 오늘 패널분들 소개를 드리면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이즈 아미지 회장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드레이퍼 피셔 주버슨 그리고 드레이퍼 대학교의 팀 드레이퍼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잭영 파트너 분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DTCP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좌장을 맡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또 소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사이즈 아미지 회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플러그 앤 플레이의 대표이자 창립자이십니다. 실리콘밸리에 있으시죠? 네, 1980년대부터 이 다양한 기업 그리고 기업체들을 창립을 하셨는데요. 제조 그리고 배포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리테일 산업에 몸을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이즈 아미디 씨께서는 2006년에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팀 드레이퍼 대표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의 귀재로 알고 계시죠? 코인베이스, 로벤레이트, 트위치, 스카이프 등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리스트가 너무 길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릴 정도인데요.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체인, ICO,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 관련해서 많은 그런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ICO들을 또 지금까지 추진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잭영 파트너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DTCP의 파트너이시자 또 대표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임원이시자 그리고 아야카라든지 다이내믹 시그널, NS1 그리고 기타 다른 회사의 이사회 임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또 기타 이 자산 운영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DTCP 이전에는 퀄컴 벤처스 북미의 매니징 파트너였고요. GX 파트너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류중희 대표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분이신데요. 퓨처플레이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CEO이자 대표님이시고요. 홀러워크, 인텔이 인수를 했죠. 그리고 아이콤 앱의 대표이자 CTO도 재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 학위를 수여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러면 이제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전망과 역할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보통이라면은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뵀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얼마나 큰 타격이 있었는지를 이것만 보더라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들 집에서 접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역할이 어떻게 될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맥락 속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 25에서 30분가량 발표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 아미지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건데요. 이 스타트업이 어떻게 이거를 견인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물론 저도 직접 한국에 갔으면 무척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플러그 앤 플레이를 어딘가 시작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써니베일이나 또는 독일 스투트가르트를 예로 들자면은요, 이렇게 플러그 앤 플레이를 열게 되면 저희는 혁신 플랫폼을 가져오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참여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 또 대학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동시에 엔젤 투자자 또 벤처 캐피탈 등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또 오늘과 같은 이벤트를 마련하면서 기술을 선보이고 또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정말 매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캘리포니아에서만 해도 연간 한 1,000개의 스타트업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 일부는 또 저희가 서울에서 하는 것처럼 뭐 자동차 분야나 또는 모빌리티나 스마트 시티 분야의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플랫폼이 성공적인 경우라면 한 50에서 60개의 스타트업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사회에서의 필요한 부분, 문제를 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 때 한 3월, 4월 정도에요. 저희 기업 파트너 중에 한 회사가 로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로쉬와 협력을 하면서 직장에서의 코로나 대처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라면은요, 저희가 다수의 제약사들과 함께 또 협력을 해서 이들의 신약 개발 가속화하는 데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는 캘리포니아에서 MIT, 스탠포드, 하버드, 버클리 이런 대학들과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들의 기술을 또 스타트업과 연결을 시켜서 이 비즈니스를 더 확장해 나아가는 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 게요,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일을 서울이나 또는 스투트가르트 같은 곳에서 재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도 하시는데, 제가 스투트가르트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실제로 스투트가르트 대학 내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10만 제곱피트의 로봇 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IoT 시스템 등 또 로봇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 건물이 있는데, 저희가 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레나 2036인데요. 자, 그런데 또 메르세데스, 뭐 포르쉐, 폭스바겐, 보쉬 등과 같은 이런 유수의 기업들, 또 그 외에도 도이치텔레콤, T시스템 등과 같은 이러한 회사들이 저희의 이 스투트가르트의 파트너 회사들이기도 하지만은요,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이런 모빌리티나 또는 공유 경제, 또 전장화, 전기차 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고 혼자서 일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희가 스투트가르트에서는 아우토반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메르세데스나 또는 폭스바겐, BASS 등과 같은 회사들,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나 캐나다, 이스라엘,
또 일본이나 한국에서의 회사들을 초대를 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 함께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예를 들면 100일 동안 협력을 하면서 문제 해결 방식을 찾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또 최근에 겨울에 있었던 엑스포에서도요. 사실 원래는 한 2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 20건의 케이스 스터디가 소개가 되었었는데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스타트업과 또 대기업들이 함께 협력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했었던 사례가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있어서 이제 또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물론 올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의 스타트업들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요. 올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5개의 유니콘이 새로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페이스북이 이 저희 회사 중에 하나 이 커스터머를 50억 달러에 인수했다라고 발표를 한 바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회사는 보험사, 이 보험업계를 또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히포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 많은 일이 가상으로, 즉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스타트업들, 또 특히나 기술 스타트업들이 보다 더 성장을 하고 또 이 세계를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바꿔 나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가 또 스타트업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요, 혁신을 가속화하고 또 기술이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 게 바로 스타트업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도 지금 UN 배지를 달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지속가능 개발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또 청정 대기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2020년에도 저희가 또 플라스틱 얼라이언스를 하면서 또 파리, 캘리포니아, 싱가포르 등에도 저희가 또 네트워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한 60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해양 플라스틱을 제거를 하는데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창업가들에게 메시지를 드리자면, 자, 지금 굉장히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그래서 수익의 가능성도 높고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임팩트도 고려하시길 바란다 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임팩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타트업의 역할, 그리고 또 저희가 한국 서울에서도 2월에 런칭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러한 생태계에서도 전체적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후로는 일본, 싱가포르, 뮌헨, 파리하고도 연결을 해 나아가고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며 저희가 드디어 또 2월에 한국에서도 런칭을 할 것을 결정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워러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게 굉장히 좋은 벤치마크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CEO분들이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귀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스타트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비즈니스만 하는 게 아니라 CSR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Q&A 세션에 또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팀 드레이퍼 대표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와 그 다음에 이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아미지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아미지 회장님은 인큐베이터
단계에서 저한테 멘토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뭔가 소셜리스트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이 원래는 단일 국가였다가 그 다음에 분단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DMZ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죠. 자유시장이고 그리고 자본주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사회주의적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평균적으로 북한 대비해서 400배나 많은 임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가 지났는데요. 북한 대비해서 북한 주민들보다 4인치 정도나 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자유시장 그리고 자본주의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인데요. 자유를 계속해서 추구를 한다면 그러면은 결국에 국가는 성장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법을 너무 많이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개입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진척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계속해서 수호를 하고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유를 증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가치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짜 듣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레이퍼 유니버시티 를 시작했던 이유가 기업가들을 많이 촉진을 하고 양성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많은 한국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인데요. 장벽을 뛰어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가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가들이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그래도 존중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전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저희가 대학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이제 진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업가들을 위해 뭘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으로 드레이퍼 대학을 창설을 했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죠. 더 이상 이제 오프라인 시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 학교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과정을 개설을 하는데 아주 많은 성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퍼널을 한번 보시면 깔때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가장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 히어로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저희 쇼 미트 더 드레이퍼라는 쇼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와 제 가족들이 같이 가서 기업가들을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는데 900만 명의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 계시면요. teamdraper.vc에 방문을 하셔서 꼭 한번 자세한 내용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달성했다라고 하면 히어로 트레이닝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최상위를 뽑아서 저희가 펀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앞을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을 해주는 것이죠. 소프트뱅크가 그러면 얘네들은 가치가 있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정도까지 단계가 진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경로를 계속해서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거고, 물론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사이드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비슷한 경험을 겪었는데요. 닷컴 버블 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때도 물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만큼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커스터머들이 구매를 가속화했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들에 대한 구매를 가속화했는데요. 가령 VR 헤드셋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VR 헤드셋이 너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가상현실에 빠집니다. 그래서 VR 헤드셋을 많이 사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이동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뭔지 궁금해진 것이죠. 비트코인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화폐인지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1조 원, 11조 달러가 투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11조 달러를 미국 정부에서 현재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게 실제 화폐라면 20% 정도는 희석이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물론 코로나 사태가 참 끔찍하기는 한데요. 많은 국가에서 봉쇄령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만 명 정도의 삶이 큰 타격을 받아서 이주를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1억 명 이상은 게다가 공급망이 차질을 빚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시스템에 차질을 빚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업가들 그리고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흥미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조금 큰 시장에 뛰어들고자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미디어,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등 호텔이라든지 이동수단, 택시 이런 부분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을 바꿀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은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생태계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내가 나의 자금을 추적을 하고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라든지 감사라든지 아니면은 북키핑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변호사들한테 매번 자문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저희가 스마트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벤처 캐피탈의 다양한 양상들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들이 비트코인을 이용을 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블록체인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AI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삶을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바뀌게 될 것인데요. 일자리를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은 압축적인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일은 AI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감시 측면을 보면은 이 AI가
가령 보면은 히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험회사를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 그리고 이러한 감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보험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보험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꼭 저라는 건 아니지만 훌륭한 기업가들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실제로 내가 뭔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미 그 부분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주택이 화재가 있었지 그러면은 이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보험의 속성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보험 패키지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에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지리적인 경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개방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부 서비스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탈중앙화 분산형 시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이 또 다른 정부들과 경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주에 있거나 아니면은 11마일이나 떨어진 다른 국가와 또 경쟁을 그런 부분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견인을 할 부분이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진단을 더 잘하고 있죠. 클라우드 매직을 이용을 해서 일반 의사보다도 더 우수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록을 활용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학 정보 아니면은 혈액 검사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음식을 섭취했는지 비행기에서 어떠한 좌석에 앉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함으로써 아주 좋은 진단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버지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요. 컴퓨터를 이용한 이 바이오 화학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데스피어보다 26배나 효과적인 그러한 의약품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효능이 뛰어난 그리고 그러면서도 안전한 약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을 견인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헬스케어 분야에서요. 그리고 이러한 컴퓨터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나의 유전학 정보, 나의 지금 생애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정 조달이 됐건, 금융이 됐건 아니면은 보험이 됐건 헬스가 됐건 헬스케어가 됐건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손꼽은 6대 성장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코로나19 그리고 국가주의 그리고 이런 국수주의 등이 계속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코로나를 극복함으로써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저희한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비트코인, 블록체인, AI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에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그럴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네, 항상 위기 시대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연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잭 영
안녕. DTCP 파트너분께서 발표를 하실 거고요.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2020년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 일상 모든 곳에 스며들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의 디지털화라는 것은 또 결국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거의 전 분야에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객뿐만이 아니라 또 외부 고객의 경험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지털화 덕분에 가상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디지털 기술 덕분에 또 우리의 컨퍼런스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먼저 잠깐 좀 역사를 말씀드리자면요. 특히나 투자 쪽을 한번 보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투자 기회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환이라는 것은요. 특히나 지난 10년 사이에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2000년대 들어서 첫 10년, 그래서 2000년도부터 보시면 이때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도에 바로 온디맨 서비스인 AWS를 시작을 하게 되었었죠. 자, 그래서 이때는 컴퓨터를 마치 유틸리티를 활용하는 것처럼 쓸 수 있도록 했었던 겁니다. 온디맨드로서. 그래서 내가 쓴 만큼 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다들 이게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요. 자, 그래서 또 놀랍지 않게 구글이 바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또 그 후로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를 들고 나오게 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컴퓨팅을 클라우드로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또 우리 손바닥에도 바로 또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한 13년 전, 불과 13년 전에 아이폰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는 또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어쨌든 또 이때 이 즈음에 세일즈포스라는 작은 회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창업이 되어서 2004년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10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2010년에는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때만 하더라도 그 후에 10년 동안에 이루어질 변화에 대해서는 내다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010년 중반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리더십 교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기업들이 이제는 좀 준비가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좀 주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이 기업 고객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좋은 입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S에서 바로 이와 관련된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확인을 해주게 됐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그 후로는 많은 회사들이 점차 클라우드로 옮겨가게 된 것이고 소프트웨어도 클라우드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는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2018년도가 제가 보기에는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실리콘밸리의 핵심 부인데요. 그런데 이제 세일즈포스가 최대 규모의 그래서 미시시피 서부 지역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세일즈포스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이제 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또 10배가 시총 10배가 뛰어서 1000억 달러 회사가 되면서 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의 기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도 또 보시면은 스노우플레이크라거나 또 줌 같은 회사들도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또 여러분께서도 이 웹사이트 등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여러 회사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시총이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더니 1조 8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많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또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는 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SaaS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인데요. 자,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하게 된 것이었고,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고 그러면 유지 보수에 대해서 뭐 1년에 얼마 또는 10년에 얼마 이제 이런 식으로 지불을 했었고, 또 이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또 유지 보수도 하고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과거의 모델이라면 이제는 구독 모델이 된 것이죠. 서브스크립션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항상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것이고 버그 프리이죠. 그리고 또 내가 쓴 만큼 비용을 또는 인원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를 수용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대기업들, 아도비나 태블로 같은 회사들도 바로 이러한 모델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시스코 같은 하드웨어 회사도요. 이러한 회사도 바로 이런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1억 달러의 매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또 이를 내년에 다시 또 반복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구독 서비스다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그냥 지금 고객들을 만족을 시키게 된다면, 그러면 이 고객들을 유지를 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은 나는 계속 서비스 개선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계속 고객들을 만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스티키하다,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쪽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과거에는 이 하나로 이루어진 모놀리식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일단 맞춤형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후로 유지 보수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방식에서는 결국은 내가 베스트 오브 브리드 방식, 즉 동종 최고의 제품들을 골라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골라서 서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개발자로서 모듈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플랫폼부터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서비스에 대해서만 내가 별도로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스트 케이스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이러한 서비스를 바로바로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에 주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회사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희 회사 본사에도 가보시면은 라우터도 없고 케이블도 없고 스위치도 없습니다. 그냥 내일 바로 모든 걸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하고 노트북, 컴퓨터만 있으면 그러면 G 스위트나 또는 이 MS, OS나 등등 같은 이러한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면서 바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소프트웨어 컨트롤 같은 것을 위해서 GitHub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할 때 베스트 오브 브리드로 옮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API를 통해서 커넥티비티도 다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스타트업이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브스크립션 모델도 있을 것이고 또 ACV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기업들은 처음에 시작해서 10년 이내에 1억 달러를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집중을 하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품 중심형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소비자 중심형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SaaS, 즉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라는 방식은 그러한 방식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계속 비즈니스가 유지가 되고 또 반복이 되면서요. 그래서 자본 효율성이나 또는 다양한 그러한 조건들이 갖춰지게 되면서 그래서 기업들이 뭐 소프트웨어나 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또 필요한 고객들에게 구독 서비스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개선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리커링한, 즉 반복 매출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이러한 안정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참고해 보실 만한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새로이 탄생을 하고 또 이 중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1억 달러라는 목표에 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 또는 10년 또 그 후로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줌 같은 회사도 지금은 1억 달러 넘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2011년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또 사실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또 한번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2019년 6월에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 즉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들 이 탑10 리스트가 여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보게 된다면은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이 회사들에게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 투자액이 2.3배 증가를 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결국 이 SaaS 회사들이 나스닥이나 또는 S&P의 이 증시 이 실적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익히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런 AI나 클라우드 모델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모놀리틱한 그러한 솔루션에서 포인트 솔루션으로 옮겨가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보면서 이제 좀 더 미래를 내다보게 된다면은요 물론 앞서서 또 연사분들께서도 언급을 하신 것이긴 하지만 이번 데케이드는 이번 10년은 계속 우리가 AI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앞으로 많은 것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내가 기여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이를 소비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사실 이것 자체로는 그런 별 큰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AI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냥 소프트웨어를 쓰게 된다면 몇 명만의 일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지만 AI를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체 팀이나 또는 전체 조직을 굉장히 그 업무량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AI의 발전이 더욱더 놀라울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포인트 솔루션이나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클라우드도 또 다양한 조합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뭐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등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또 벤더 락인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또 관련된 회사들도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러한 혁신의 최일선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국에도 사무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에 좀 더 빈도 높게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이러한 개발 프로세스가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쉬워졌죠. 그리고 또 특히나 AI의 중요성, 그리고 또 분산화, 블록체인으로 인한 분산화 같은 것이 점차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네, 그러면은 저희 한국 측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퓨처플레이 대표님이시죠? 류중희 대표님의 그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향한 굉장히 많은 잠재력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AI의 가용성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이제는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해야지만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타트업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개선할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떠한 가치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전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오프라인 리테일 쪽에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두 개의 축이 있었죠. 하나는 오프라인 리테일, 하나는 온라인 리테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둘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빅 블러, 그러니까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리테일 경험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스타트업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제가 질문이 원래 3개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하나로 압축해서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각각 2, 3분씩 드릴 테니까요.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각각 국가 그리고 사회가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위기,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재정적인 여력이 확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19 이 시대의 투자, 지금 현재 양상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거에 어떠한 영향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업가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사이드 회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한 3월 10일 정도예요. 미국에서 그 당시에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요. 그래서 한 20일, 30일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코야의 경우에는 늘 그렇듯이 또 모든 포트폴리오 회사들에게 이제 좀 긴축을 하라, 현금을 확보하라 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잉 대응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30일 이후, 그 직후에 특히나 소프트웨어 또 기술 스타트업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요. 그래도 계속 뭐 프로덕트도 만들 수 있고 또 회사도 창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또 계속 이러한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팀 드레이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젠 사람들이 새로운 혁신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치도 그만큼 더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보수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한 3개월 정도는 제 투자를 좀 더 신중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투자는 계속 했지만 그런데 투자 건당 금액도 좀 축소를 하였고요. 그리고 또 투자 건수도 줄였는데 그런데 제가 그 후 바로 제 착오를 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기회를 계속 보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창업가들이 실제 문제에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을 뭐 직접 회의실에서 만나거나 또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관계, 이러한 대인 관계 자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더 과거보다는 좀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죠.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가 좀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 외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스타트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는 항상 또 기회가 있기 마련이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팀 드레이퍼 대표님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 위기도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저도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거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원격으로 요즘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스카이프 비디오 콜을 얼마 전에 처음 해봤는데요. 스카이프 피치 대회였나요? 제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2005년에 제가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만나는 게 저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이드 아미디 회장님과 저도 동의하는데요. 사람들과의 접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부딪히면서 또 창의력이 샘솟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그러한 요소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물론 마스크는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봉쇄령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서로 부딪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이드 회장님과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기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잭 영 대표님은 크게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컨퍼런스를 개최를 할 때도 오프라인으로 더 많이 개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정상 아니면은 패러노멀, 슈퍼노멀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나가세요. 백신이 조만간 공급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겠죠.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UN이 1억 3,500만 명이 현재 굶어 죽고 있다. 봉쇄령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예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오늘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잭 영 대표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업가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저희 파트너들 또 팀원들 그리고 기업가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도 팀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저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투자자들이 또 투자를 할 때는 일단 회사의 비전도 보고 또 팀도 보지만은요. 또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업가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또 처음 창업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신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물론 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쓸 수가 있지만 그런데 팀 같은 분들하고는 약속 잡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자면 또 과거 대비 그래도 이제 좀 더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한 15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줌 같은 것을 좀 더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회사가 한 중간 상태다. 그래서 한 성장 단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성장 단계의 투자자들의 경우도
좀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계속 수치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창업가를 예전에도 이미 만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단계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별다른 영향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아직 많이 투자자를 만나보지 못한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을 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류중희 대표님 한 말씀 하실까요? 코로나19의 영향이 국가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이제 투자 환경을 놓고 봤을 때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령 일부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과 연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국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초기 단계 미국이라든지 국제 스타트업들이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스타트업들이 국가 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투자 환경을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표준이 수립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투자 환경 기준에서요. 네네. 지금 아주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이라든지 사회적인 행동 양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됐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였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대표님.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으면 기쁘고요. 특히나 팀과 함께 하게 되었으면 기쁜데요. 제가 처음에 투자를 고려를 했었을 때 그 당시에 팀께서 오픈도어를 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또 열린 마음으로 저한테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모두가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생태계를 잘 만들어내서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들, 개인들, 사회를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팀 드레이퍼 대표님. 네, 좀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상함이 미디어라든지 리더십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극복을 하고 위기를 그리고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리더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상의 리더들이고요. 최악의 리더들은 정부 통제 하에 놓인 리더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무엇인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되거나 아니면은 북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시 개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만의 그러한 동굴에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계속해서 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인류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한번 뭉쳐봅시다. 네, 그러면은 잭 대표님. 예, 이번 팬데믹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몸 건강, 정신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뉴욕에서 이사회를 여러 차례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다 합치면 만약에 24시간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 48시간 정도가 절약이 되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48시간 절약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만큼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류중희 대표님. 네,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위기가 아닌 기회에 주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례 없는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적어도 저는 많은 기운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시금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희망을 느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 세션 3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서로와의 토론이 즐거웠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사이드 회장님 너무 감사했고요. 다시 또 뵙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